여러분, 소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거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번개보다 강한 전기장이 수십 조 개나 조용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장을 붙잡고 있는 것이 오늘 아침 된장국에 들어갔던 그 소금입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듣고 생각하고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소금 없이는 단 1초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식탁 위 소금통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약속드리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이 있죠. 소금은 줄여야 한다. 싱겁게 먹어야 건강하다. 나트륨은 고혈압의 주범이다. 여러분도 아마 편의점에서 라면 봉지를 뒤집어서 나트륨 함량 숫자를 한 번쯤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숫자를 보고 살짝 죄책감이 스치죠. 김치를 물에 헹궈 드시는 분도 계시고 국물은 절대 안 마신다고 다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병원에서 혈압이 조금 높다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식탁의 간이죠. 이 그림 아주 익숙하고 아주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말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천장만 세우고 바닥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우리는 소금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수천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너무 적으면 어떻게 되는지는요?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천장만 있고 바닥이 없는 집은 집이 아닙니다. 그냥 지붕이죠. 그 안에 사람은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 바닥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출발점은 아주 엉뚱한 곳입니다. 소금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각이에요. 잠깐 아주 단순한 실험 하나만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엉덩이가 의자에 닿아 있는 그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손가락 끝으로 이 영상을 재생하고 계신 화면, 그 차가운 유리 감촉은요, 아주 당연한 감각이죠. 그런데 여기서 물리학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아주 기묘한 사실 하나가 떠오릅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세포와 그 유리는 원자 단위에서 단 한 번도 실제로 닿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원자의 바깥을 둘러싼 전자들, 그 마이너스 전하를 띤 구름들이 서로를 밀어내고 있거든요. 물리학에서는 전자기적 반발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은 너무 딱딱하니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이지 않는 쿠션이 있어서 두 물체가 맞닿기 직전에 그 쿠션이 팡 하고 튕겨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느껴온 모든 촉감은 접촉이 아니라 전기적 충돌의 느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만진다고 믿을 때 실제로는 전기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 그 전기적 충돌이 어떻게 뇌까지 전달되어서 느낌이라는 것을 만들어낼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소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늘 강조했던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현상을 진짜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것을 아주 어린 아이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라고요. 그는 애매모호한 말로 넘어가는 것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기준으로 신경신호의 물리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식 없이, 기호 없이, 오직 그림만으로요.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의 머릿속에 커다란 원을 하나 그려보세요. 이것이 여러분 몸속의 세포 하나입니다. 수십 조개 중 하나죠. 이 원의 테두리, 즉 세포막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두께가 어느 정도냐고요? 머리카락 한 가닥을 세로로 딱 10,000번만 쪼개보세요.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세포막의 두께입니다. 대략 5나노미터. 상상조차 안 되는 얇기죠. 그런데 자연은 정말 터무니가 없습니다. 이 극도로 얇은 막을 사이에 두고 세포 안쪽과 바깥쪽 사이에 어마어마한 전압이 걸려 있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세포막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아주 작은 분자 모터가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세포 하나에 대략 수백만 개씩요. 이 펌프들은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든 깊은 잠에 빠져 있든
심지어 그냥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던 상관없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스르륵 스르륵 돌아갑니다. 어떤 일을 하냐고요? 세포 안쪽에서 나트륨 이온 3개를 붙잡아서 막 바깥으로 휙 집어 던집니다. 그러고 나서 바깥에 있는 칼륨 이온 2개를 다시 안으로 쏙 들여옵니다. 셋 내보내고 둘 들여오고. 이 짓을 무한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한 산수입니다. 플러스 이온이 나가는 쪽이 더 많으니 세포 안쪽은 점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전압이 대략 마이너스 70mV입니다. 겨우 그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 전압이 5나노미터, 그러니까 원자 몇 개 두께에 걸려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좁은 거리에 같은 전압이 걸리면 전기장은 그만큼 무섭게 세집니다. 물리학자의 계산기로 이걸 공간에 대한 전기장 세기로 환산하면 미터당 무려 1400만 볼트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먹구름 사이를 번쩍 찍고 내려 꽂히는 번개의 전기장이 미터당 약 300만 볼트입니다. 여러분 몸속 세포막 하나하나가 번개보다 4배 이상 강력한 전기장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번개 폭풍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몸속에서는 수십조 개의 세포가 각자의 얇은 막 위에 번개보다 강한 전기장을 품고 째깍째깍 충전된 채 대기 중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도, 생각을 할 때도, 심지어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을 때도요. 이 장전된 배터리들이 있어서 우리가 찰나의 순간에 폭발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의 핵심 원료가 바로 나트륨입니다. 소금의 주성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저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펌프는 공짜로 돌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씁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먹은 밥에서 나온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근육을 움직이는 데도 아니고 생각을 하는 데도 아니고 그냥 이 펌프를 돌리는 데 쓰입니다. 연구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뇌가 쓰는 에너지 가운데 거의 절반, 어떤 계산에서는 그 이상이 이 펌프질에 들어간다고 해요. 몸 전체로 봐도 기초대사량의 상당한 몫이 여기로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밥값의 큰 덩어리를 떼어서 하는 일이 나트륨을 밖으로 퍼내는 것입니다. 그냥 퍼냅니다. 쉬지 않고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도대체 왜? 전제는 이겁니다. 나트륨을 바깥에 몰아두면 농도 차이가 생깁니다. 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만 열면 나트륨은 저절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낼 때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몸은 평소에 미리 힘들여 저축을 해두고 정작 급할 때는 문고리만 살짝 돌리는 겁니다. 댐에 물을 가득 채워두는 것과 똑같아요. 물을 채우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수문을 여는 데는 1초도 안 걸리죠. 여러분 몸속 수십조 개의 세포는 전부 물이 가득 찬 아주 작은 댐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 댐의 수문이 실제로 열리는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퇴근길 지하철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깨어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신경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흔히들 신경신호는 전선에 전기가 흐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죠? 학교에서도 대충 그렇게 배웁니다. 스위치를 켜면 전기가 전선 끝에서 끝까지 파바박 달려가는 것처럼 신경도 그런 식이라고요. 아주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신경신호가 전선처럼 수동적으로 전달된다는 전제예요.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요. 1952년 영국의 두 과학자 호지킨과 헉슬리가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인간의 신경은 너무 가늘어서 실험하기 어려우니 자연에서 가장 굵은 신경을 가진 동물을 찾자. 그래서 선택한 것이 오징어였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오징어요. 오징어의 거대 신경 섬유를 꺼내놓고 그들은 생물학 교과서를 덮고 물리학 방정식을 펼쳤습니다. 신경을 생명체의 신비한 관이 아니라 그냥 전기 회로로 취급한 거예요. 저항, 축전기, 수문 같은 것들로 이루어진 회로 말입니다. 이게 바로 파인만이 좋아했을 방식입니다. 신비하다는 말로 덮지 않고 딱딱한 숫자로 발라내는 것. 그 결과 발견된 것이 바로 활동 전위입니다.
마이너스 70mV로 장전되어 있던 세포가 외부 자극으로 전압이 마이너스 55mV라는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팡! 뭔가가 터집니다. 댐이 무너지듯 세포막의 나트륨 통로들이 일제히 활짝 열립니다. 그러면 바깥에 억눌려 있던 나트륨 이온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단 1m초, 그러니까 1초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찰나에 전압이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40으로 뒤집힙니다. 110mV가 순식간에 반전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진짜 절묘한 지점입니다. 이 통로에는 문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열리는 문이고 하나는 아주 살짝 늦게 닫히는 마개입니다.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와서 잔치가 벌어지자마자 그 마개가 뚝 하고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칼륨 통로가 스르륵 열려서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전압이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옵니다. 왜 이런 번거로운 짓을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짧은 마개질 덕분에 방금 터진 자리는 잠시 동안 다시 터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호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오직 앞으로만 달려갑니다. 신경 신호의 방향이 있는 이유가 대단한 설계도 때문이 아니라 그냥 문 닫히는 타이밍 차이 때문인 거예요. 이거 정말이지 너무나도 기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폭발은 한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옆자리를 건드리고 그 자리가 또 터지고 다시 옆을 건드립니다. 도미노가 쓰러지듯이요. 아니, 도미노보다 훨씬 빠르게 신경섬유를 따라 달려갑니다. 게다가 우리 몸은 여기에 꾀를 하나 더 부렸어요. 신경섬유의 절연 테이프처럼 미엘린이라는 껍질을 감아두고 중간중간에만 맨살을 남겨둡니다. 그러면 신호가 그 맨살 지점만 폴짝폴짝 건너뜁니다. 마치 징검다리를 뛰어가는 것처럼요. 그 덕분에 속도가 초속 100m가 넘게 나옵니다. 손끝을 뜨거운 냄비에 댔을 때 여러분이 아 뜨거하고 소리 내기도 전에 손이 이미 떨어져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팔끝에서 뇌까지 신호가 가는데 대략 0.02초, 눈 한 번 깜빡이는 시간의 10분의 1입니다. 심장이 스스로 뛰는 원리도 본질은 같습니다. 심장에 있는 특별한 세포들은 뇌에 명령이 없어도 스스로 전압을 슬금슬금 올려서 임계점에 닿으면 알아서 터집니다. 째깍, 째깍, 째깍. 이 리듬 있는 폭발이 심장 근육 전체로 파도처럼 퍼져나가며 규칙적인 박동을 만들어냅니다. 그 폭발의 화약이 나트륨이에요. 물론 칼슘도 함께 쓰입니다만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나트륨 농도의 균형입니다. 명심하세요. 나트륨이 없으면 폭발이 없고, 폭발이 없으면 신호가 없고, 신호가 없으면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며 결국 심장이 멈춥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물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들어온 그 조언이 얼마나 불완전한 그림이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 조언은 반쪽만 이야기하게 된 걸까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소금을 줄이라는 말은 어디서 온 걸까요? 20세기 중반, 의학계는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이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인구 집단을 관찰하면서 소금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서 고혈압이 더 많이 발견된다는 상관관계를 찾아냈어요. 상관관계요.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그냥 같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소금이 혈압을 올린다. 소금을 줄이면 심혈관 질환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거의 모든 보건기관이 소금 섭취를 대폭 줄이라고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들 이 권고가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검증된 진실이라고 믿고 계시죠. 그런데 이 믿음에도 숨겨진 전제가 있습니다. 소금은 적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아예 없는 쪽에 가까울수록 안전하다는 전제요. 그런데 대규모로 여러 나라 사람들을 오래 추적한 연구들에서 아주 당황스러운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프가 직선이 아니었어요. 아래로 축 처진 그릇 모양이었습니다. 소금을 아주 많이 먹는 쪽에서 위험이 올라가는 건 맞았습니다. 의사들이 경고하던 그 부분이요. 그런데 반대쪽, 소금을 극단적으로 적게 먹는 사람들에게서도 위험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가장 안전한 구간은 양쪽 끝이 아니라 그 사이 어딘가의 창문이었어요.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연구들에는 반론도 많고 아픈 사람이 원래 적게 먹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저는 여기서 어느 쪽이 이겼다고 선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과학자들조차 아직 논쟁 중인 문제를 우리는 오랫동안 다 끝난 이야기처럼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바닥 이야기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의학계는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오른다. 맞습니다. 하지만 바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소금이 부족할 때 우리 몸에서는 정확히 어떤 물리적 재앙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금이 좀 모자라면 어때? 짠 것보다 싱거운 게 낫지. 기껏해야 좀 무기력해지는 정도 아닐까? 아주 자연스러운 직관이죠. 그런데 이 직관에도 숨겨진 전제가 있습니다. 나트륨 부족은 연료 부족 같은 문제라는 전제요. 배터리가 좀 약해지는 것처럼요. 물리학적으로 따져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나트륨 부족은 에너지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 붕괴입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겨울 길거리에서 파는 붕어빵 반죽, 그 묽은 반죽이 얇은 비닐봉지에 담겨 있다고 해봅시다. 봉지 안쪽 물에는 소금기가 있고 봉지가 잠긴 바깥 물에는 소금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은 아주 집요합니다. 물은 소금기가 옅은 쪽에서 짙은 쪽으로 스르륵 이동합니다. 삼투 현상이죠. 그래서 바깥의 물이 봉지 안으로 마구 밀려 들어가고 봉지는 퉁퉁 불어서 결국 뻥 터집니다. 우리 몸도 이 물리 법칙 앞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세포막은 물은 통과시키지만 이온은 마음대로 통과시키지 않으니까요. 딱 그 비닐봉지입니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짙어진 세포 안쪽으로 물이 폭포처럼 밀려 들어갑니다. 팔다리 근육세포가 물을 먹고 퉁퉁 부으면 무겁고 축 처지고 힘이 안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불편하지만 당장 치명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뇌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두개골이라는 단단한 뼈 상자 안에 갇혀 있습니다. 뇌는 부드러운 젤리 같은 조직이지만 그 상자는 절대 늘어나지 않아요. 나트륨이 묽어져 뇌세포 안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가면 뇌는 부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어요. 팽창할 공간이 없으니 상자 안의 압력이 무시무시하게 올라갑니다. 뇌가 스스로의 압력에 눌려 으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나트륨 혈증이 일으키는 극심한 두통, 방향 감각 상실, 발작, 혼수의 물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이건 의학 교과서만의 이론이 아닙니다. 갇힌 공간 안에서 압력이 올라가는 유체 역학이에요. 파스칼이 설명했고 뉴턴이 고개를 끄덕였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저나트륨 혈증은 소금을 적게 먹어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흔한 건 물 쪽이에요.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한강을 몇 시간 걷고 물만 벌컥벌컥 들이켜면 어떻게 될까요? 땀에는 물과 소금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건 물뿐이에요. 그러면 몸속 바다는 점점 싱거워집니다. 마라톤 대회에서 드물게 쓰러지는 사람들 중 일부가 탈수가 아니라 오히려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렇게 된다는 건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목마름만 믿고 물만 채우면 농도라는 축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쩌면 여름철에 스포츠 음료가 그냥 상술만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자, 그러면 몸은 이 위기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가 진짜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우리 몸에는 칼슘을 저장하는 뼈라는 창고가 있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지방이라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트륨을 장기적으로 쌓아두는 전용 창고는 없습니다. 나트륨은 혈액 안에서 늘 일정한 농도로 유지되어야만 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그 값이 조금이라도 위험선 아래로 떨어지면 몸은 최고 수준의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신장으로 명령이 내려갑니다. 지금 당장 소변으로 버리려던 나트륨은 단 한 방울도 내보내지 마라. 신장은 하루에 어마어마한 양의 피를 거릅니다. 일단 다 걸러내고 필요한 것만 다시 주워 담는 방식이에요. 얼핏 보면 낭비 같죠. 하지만 그래야 상황에 따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신장은 나트륨을 거의 다 다시 붙잡습니다. 거의 구할이 아니라 사실상 남김없이요. 그런데 물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장은 이온을 다룰 때 전기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해요. 플러스 전하를 띤 나트륨을 강제로 붙잡아 두려면 다른 플러스를 대신 버려야 합니다. 그 희생양이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을 기억하시나요? 아까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세포 안으로 들여오던 그 칼륨이요. 이 칼륨이 부족해지면 심장 세포가 폭발하고 나서 다시 마이너스 전압으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심장의 전기 회로가 삐끗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트륨을 지키기 위해 심장 박동에 꼭 필요한 칼륨을 내다 버립니다. 이건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기둥을 뜯어서 마당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나트륨 농도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값이라는 뜻입니다. 전제는 이겁니다. 몸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나트륨 농도가 무너지면 뇌가 부어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은 칼륨을 버리는 손해를 감수합니다. 결과적으로 나트륨 하나를 지키기 위해 시스템 전체가 조금씩 삐걱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조금 씁쓸한 이야기도 하나 붙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저나트륨 혈증의 원인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복용 중인 약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 임상 보고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뇨제나 일부 혈압약, 일부 항우울제가 나트륨 배출을 늘릴 수 있거든요. 소금을 줄이라는 조언을 아주 성실하게 지킨 분들이 동시에 나트륨을 빼내는 약을 드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바닥을 두드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모든 혈압약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 약들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시는 약을 스스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신부전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의 지침을 따르셔야 해요. 적정한 소금의 양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건 전화 인터넷이 아니라 여러분을 진료하는 의사가 판단할 몫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나트륨의 물리학적 역할을 근본적으로 오해해 왔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소금을 줄이는 행위는 단순히 혈압 수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몸속 수십조 개의 세포가 번개 같은 신호를 주고받게 해주는 그 전기화학적 배터리의 원료를 조이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몸은 하필 소금이라는 이 흔해 빠진 물질에 이렇게까지 목을 매도록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나트륨이 하는 일이 신호 보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절반짜리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밥을 드시면 그 안에 포도당이 소장벽을 통과해서 피로 들어와야 하죠. 그런데 이 포도당은 혼자서는 잘 못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시나요? 나트륨의 등에 업혀서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아까 펌프가 세포 바깥에 나트륨을 잔뜩 쌓아뒀다고 했죠. 그러면 나트륨은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그 힘이 굉장히 세요. 소장 세포는 그 힘을 그냥 낭비하지 않습니다. 문을 하나 만들어 두고 나트륨이 들어올 때 포도당을 하나 붙잡아 같이 끌고 들어오게 합니다. 나트륨이 물살이고 포도당이 그 물살에 올라탄 뗏목인 셈이죠. 아미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드신 단백질이 몸에 흡수되는 것도 결국 나트륨이 만들어 놓은 그 언덕 덕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설사병으로 탈수가 심한 환자에게 맹물만 먹이면 잘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에 소금과 설탕을 적당한 비율로 타서 먹이면 놀라울 정도로 잘 회복됩니다. 경구 수액요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순한 처방이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구했어요. 원리가 뭐냐고요? 소금과 설탕을 같이 넣어야 나트륨이 포도당을 업고 들어가면서 물까지 딸려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장비도 복잡한 약도 아닙니다. 물, 소금, 설탕, 그게 전부입니다. 물리학이 그대로 의학이 된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나트륨은 신호의 화약이면서 동시에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어쩌면 우리 몸은 나트륨이라는 언덕 하나를 쌓아놓고 거기서 굴러 내려오는 힘으로 온갖 일을 다 처리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펌프 하나에 공장 전체가 걸려 있는 셈이에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아주 먼 옛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략 40억 년쯤 전이요. 우리의 먼 조상, 최초의 단세포 생명체들이 살던 세계로 말입니다. 그 세계는 어디였을까요? 바다였습니다. 태초의 바다요. 그 바다의 주성분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었습니다. 지금의 바닷물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금물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최초의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얇은 막 하나로 둘러싸인 아주 작은 주머니 같은 존재들이요. 처음에는 주머니 안과 밖이 모두 같은 바닷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안과 밖의 나트륨 농도를 다르게 유지하는 세포들이 나타났어요. 안쪽의 나트륨을 바깥으로 꾸역꾸역 퍼냄으로써 전압 차이를 만든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그 마이너스 70mV요. 처음에 이건 아마 신호를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세포가 물에 불어 터지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안쪽에 단백질이 잔뜩 있으니 물이 자꾸 들어오려 하고 그래서 나트륨을 밖으로 퍼내서 균형을 맞춘 거죠. 그런데 그 부산물로 전압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떤 세포가 그 전압을 신호로 쓰는 법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살아남으려고 만든 장치가 생각하는 장치로 전용된 거예요. 진화는 원래 이런 식입니다. 목적을 갖고 설계하지 않아요. 있는 걸 갖다 씁니다. 이 전압 차이를 가진 세포들은 엄청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찰나의 순간에 폭발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으니까요. 더 빠르게 반응하고 더 빠르게 도망치고 더 빠르게 먹이를 낚아챌 수 있었습니다. 펄떡, 이 세포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결국 40억 년 후에 퇴근길 지하철에서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 조상들이 바다를 떠나 땅으로 올라온 순간이요. 땅에는 나트륨이 흔하지 않습니다. 풀에도 열매에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몸은 여전히 바닷물 같은 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게다가 땀으로, 소변으로 나트륨은 계속 새어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반드시 밖에서 소금을 구해와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아주 강력한 장치를 하나 심어놨어요. 짠맛을 맛있다고 느끼게 만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혀에는 짠맛을 감지하는 세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짠 것이 미치도록 당깁니다. 이걸 소금 갈망이라고 부르는데 초식 동물들이 소금 바위를 찾아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이 땀을 흠뻑 흘린 여름날 저녁, 라면 국물이 그렇게 당기는 것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치킨에 소금을 톡톡 뿌릴 때 그 만족감, 그건 여러분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40억 년짜리 회로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늘부터 더 짜게 드시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현대의 식탁은 소금이 넘쳐나는 환경이고 그 오래된 회로는 지금 환경에 맞춰 설계된 게 아니니까요. 우리 조상들에게 소금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소금을 얻으려고 길을 냈고 도시를 세웠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소금이 돈이었던 시절도 있었죠. 우리가 김치를 담그고 된장을 띄우고 젓갈을 만든 것도 결국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푸스스 썩어버리니까요. 문명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바다를 떠난 몸이 바다를 그리워한 흔적입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소금을 밖에 있는 물질로 봤습니다. 식탁 위 하얀 가루, 혈압계 숫자를 올리는 위험한 조미료로요.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피는 짭니다. 눈물도 짜고 땀도 짭니다. 손을 베었을 때 그 피맛 기억나시죠? 그거 바닷물 맛입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떠난 게 아니에요. 바다를 챙겨서 나온 겁니다. 피부라는 가죽 부대에 태초의 바다를 담아서 그 안에 세포들을 넣은 채 육지를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몸속 태초의 바다는 40억 년 전과 거의 같은 농도를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째깍째깍 펌프를 돌리면서요. 그러니까 소금을 먹는다는 건 밖에 있는 물질을 몸에 넣는 일이 아닙니다. 몸속 바다의 수위를 맞추는 일입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 그림이 통째로 뒤집힙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40억 년 전 태초의 바다를 기억하는 펌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세포막 위에서 스르륵 스르륵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숨쉬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후회하는 모든 것이 그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파인만이 생물학이 아니라 물리학의 눈으로 자연을 바라봤을 때 진짜 원리가 드러난 것처럼 우리도 소금을 조미료라는 창문 대신 전기화학이라는 창문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진짜 그림이 보입니다. 그는 복잡한 것을 복잡하게 설명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가장 밑바닥의 단순한 것을 찾아내면 그 위에 쌓인 모든 것이 저절로 설명된다고 믿었죠.
나트륨이 바로 그 밑바닥입니다. 건물로 치면 콘크리트가 아니라 중력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금은 위험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소금은 조건입니다. 더 정확히는 소금 속의 나트륨이 여러분 몸속 모든 전기적 생명 활동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넘치면 혈관에 부담을 주고 부족하면 뇌가 압력에 눌리고 심장의 리듬이 흔들립니다. 저 아래로 쳐진 곡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된다. 균형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은 누가 정한 권고가 아니라 40억 년의 진화가 써 내려간 물리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소금 앞에서 조금 덜 불안하셨으면 합니다. 죄책감 대신 감각을 가지셨으면 해요. 자기 몸의 바다를 돌보는 사람의 감각이요. 내일 아침 커피를 내리시기 전에 잠깐만 이걸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세포 수십 조개가 번개보다 강한 전기장을 얇은 막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어놓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펌프를 돌리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요. 그 조용한 노동 위에 여러분의 하루가 얹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감각, 모든 생각, 모든 심장 박동은 결국 원자들이 얇은 막을 사이에 두고 주고받는 전기적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작은 소품이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너무 두려워했던 소금이었다는 것. 오늘 잠들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파인만의 길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살짝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이 곧 파인만의 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명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